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 박종원 플러스입니다. 자, 여러분 오비락이라는 말 아시죠? 까마귀는 날아올랐는데 그 순간에 배가 떨어진다면 아, 저 까마귀가 떨어뜨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오비락 같은 현상이 달러 패권이 조금이라도 흔들리거나 누군가 달러 패권에 도전했을 때마다 항상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까마귀가 떨어뜨린 건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건지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자, 지금 문제점은 달러 패권을 도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도전하는 국가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고 달러 패권이 묘하게 균열이 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고 그러면 마치 오비락 같은 어떤 현상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게 세계 경제에 아주 큰 균열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달러 패권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달러 패권은 굉장히 강력하고 여전히 흔들리지 않으면서 굉장히 단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그런 분들한테 의외라고 생각할 만한 독특한 논문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권위 있는 곳이죠.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발간한 논문인데요. 제목이 은밀하게 침식된 달러 패권입니다. 은밀하게 침식된 달러 패권. IMF라는 정말 국제적인 기구의 논문답지 않게 제목은 꽤 자극적인데요. 대신 이 논문에 보면 IMF의 공식 의견이 아닙니다 라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원래 이런 좀 권위 있는 기구는요, 좀 충격적이거나 의외의 결과를 가져온 그런 보고서를 낼 때는 이런 문구를 좀 달아서 슬쩍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한국은행이나 우리나라 유수의 기관들도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논문의 내용을 보면 아마 달러 패권이 불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충격일 수도 있는데요. 지난 한 20여 년 동안 세계 각국의 외환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이 크게 줄었다는 건데요. 1999년 전 세계 각국의 외환보유고에서 달러의 비중은 73%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요 58% 수준까지 줄었다는 내용입니다. 이거 좀 이상하죠? 한 22년 사이에 달러의 외환보유고에서 차지하는 전 세계 각국의 평균 외환보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포인트가 줄었다. 그 얘기는 외환보유고의 4분의 1을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로 갈아치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달러가 세계 최고 아니었어? 아니네요. 점점 이렇게 약간 약화되고 있네요. 물론 뭐 세계 최고죠. 세계 최고인데 조금씩 아주 은밀하게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자리를 차지했을까요? 흔히 생각하기에는 유로화냐 엔화냐 아니었습니다. 유로화나 엔화 그리고 또는 영국의 파운드와 달러와 함께 이 외환보유고의 빅4라고 부르는데 이 네 나라 통화는 그동안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았어요. 외환보유고에서 비중이 뭐 그대로거나 축소되는 그런 쇠락의 길을 겪고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 빅4가 줄어든 대신 뭐가 채웠느냐? 여러분 위안화 아닙니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중국이 위안화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위안화도 생각보다 뭐 그렇게 엄청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줄어든 분량의 4분의 1만 위안화가 채웠습니다. 그럼 4분의 3은 도대체 또 뭐가 채웠단 말이냐? 이 논문에서 뭐라 그러냐면 변방의 통화들이라고 불렀어요. 변방의 통화들. 그러니까 이런 어떤 4대 빅4 통화도 아니고 위안화도 아니고 변방의 통화는 캐나다의 달러와 호주의 달러 그리고 한국의 원화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국의 원화가 3위로 들어가 있어요. 변방의 통화 중에 3위입니다. 자랑스럽죠? 이 남미나라의 외환보유고의 변방의 통화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는 우리나라가 3위를 차지할 만큼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고 최선을 다해서 모든 노력을 혁신을 해왔고 여기까지 열심히 뛰어왔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성적을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래프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자, 이렇게 빅4 통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빅4 통화와 그리고 변방의 통화가 외환보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자, 지난 20여 년간 빅4 통화의 외환보유고 점유율은 98%에서 90%로 줄어들었고요. 변방의 통화는 2%에서 10%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 달러화 입장에서는 이게 뭐 꼭 딱히 뭐 위안화가 엄청난 강력한 경쟁자냐 뭐 또는 유로화나 뭐 엔화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의외로
변방의 통화들한테 상당히 크게 밀려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달러 패권의 침식, 이 논문의 표현을 제가 그대로 써볼게요. 이 침식이라는 문제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최근에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들 이런 국가들이 자꾸만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로 살살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스라엘인데요. 이스라엘 깜짝 놀라셨죠? 이스라엘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우디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박종훈 플러스에서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원유 결제에서 최근 위안화를 허용할 수 있다라는 뜻을 미국 언론에 살짝 흘렸습니다.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인데요. 예전 같으면 사우디가 감히 꿈도 못 꾸던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예전에 비해서 이 달러와의 지위가 조금은 더 침식이 됐기 때문이고요. 그게 지금은 조금이지만 이게 계속해서 쌓여나가면 생각해보세요. 한 20년 동안 25%포인트가 낮아졌는데 앞으로 향후 20%포인트 또 낮아진다. 그러면 달러화가 더 이상 기축통화가 아닌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 상황이 결코 달가운 상황이 아닌데 여기에 말이죠. 우리가 이제 미국의 아주 전통적인 우방이라고 믿고 있는 이스라엘까지 동참을 했습니다. 올해 이스라엘이 건국 이래 처음으로 무슨 선언을 했냐? 외환보유고에 자국의 외환보유고에 위안화를 편입시켜놨어요. 이스라엘이 말이죠. 위안화를. 물론 지금 당장은 2%만 포함을 시켰습니다. 외환보유고에. 그런데 말이죠. 이게 전에는 위안화가 하나도 없다가 2%를 포함시켰다. 이거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정말 달갑지도 않고 용납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1991년 이래로 미국이 정말 완전히 혼자서 독주하기 시작한 그 이후에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기축통화의 지위에 약간 위협감을 느끼는 그런 시기가 찾아온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볼 수 있는 거겠죠. 여기다가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도 달러화의 몰락을 약간 앞당기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미국 내에서 지금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조치를 취했느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나쁜 러시아를 미국 입장에서 반드시 제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근데 여러 제재 수단 중에서 뭐 다른 건 제가 봐도 뭐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뭐가 약간 걸렸냐면 저도 딱 보는 순간 이거는 미국한테도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러시아의 재벌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압수하거나 이런 경우에 압류하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물론 뭐 미국이 생각할 때 뭐 정의를 실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옳은 일, 정말 정치적 올바름, PC적인 시각에서는 이게 옳다고 볼 수도 있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 정권의 돈도 아니고 뭐 물론 연관이 있겠죠. 러시아의 재벌은 뭐 정권하고 다 밀접한 연관이 있겠죠. 여기는 우리가 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정부 자체는 아니잖아요. 정권 자체도 아니고 어쨌든 재벌들인데 이 재벌들의 재산을 미국이 그냥 다 압류해서 이 돈을 갖고 또 돌려주는 것도 전쟁 끝나면 돌려주게 이것도 아니고 이 돈 갖고 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파괴했네. 그러니까 러시아에 의해서 파괴된 우크라이나 재건을 할 때 너희들 재벌의 돈을 압수해서 이 돈 갖고 쓰겠다. 재건하겠다. 자꾸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뭐 러시아한테는 미국이 정의 실현했을지 모르겠지만 미국하고 언젠가는 척을 질 수 있는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 꽤 많아요. 근데 그런 나라들이 더 이상 미국의 달러화 형태로 예금을 하거나 돈을 맡겨두거나 하는 게 안전한가? 라는 걱정을 하겠죠. 뭐 그런 나라들이 별나라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변변찮은 나라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오일머니 당장 중동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우디 같은 경우도 뭐 우리가 뭐 달러만 있어? 위안화 채택할 수도 있어. 이런 나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달러와 어떻게 보면 언젠가는 미국하고 척질 수도 있는데 내가 계속 미국에 돈을 맡겨두는 게 괜찮나? 일부는 돈을 좀 딴 데다 옮겨놓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중동 같은 나라 오일머니 돈 진짜 많잖아요. 자, 중국은 뭐 당연하고요. 중국은 패권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중국의 자본도 이전보다 달러화 자산에 대해서 매력을 크게 못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안전하지 않은 거 정말 이건 되게 두려운 건데 전 재산을 다 뺏길 수 있다는 건. 근데 달러화 예금은 혹시라도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더 심해졌을 때 돈을 다 날릴 수도 있잖아요. 중국도 돈 많잖아요. 어쨌든 재벌들은.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인도 같은 경우. 인도도 걸핏하면 뭐 미국하고 좀 달리 독자 노선을 걸을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 러시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침공 후에 어떤 책임을 물어서
제재를 할 때 인도에서는 이 표결에 유엔에서 표결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표결을 거부했죠. 자, 이런 나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언젠가는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질 걸 대비해서 돈을 좀 분산해 놓겠죠. 옛날만큼 달러를 믿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달러화 자산에 대한 제3세계 또는 언젠가는 미국과 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나라에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불안한데? 라는 불안감을 심어줬고요. 그건 달러화 패권에 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저도 뭐 댓글 보다 보면 뭐 달러가 아무리 몰락해도 말이야 그 대체할 통화가 어딨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동의합니다. 지금 위안화의 모습을 볼 때 도저히 달러를 대체하기 좀 힘들거든요. 진짜로 유력한 그나마 경쟁자가 있다면 유로한데 유럽의 상황을 보면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달러화의 패권에 도전하기는 유로화 단독으로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저도 강력하게 동의를 하는데요. 근데 말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 세계 역사를 볼 때 이렇게 기축통화가 단 하나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던 모습이 언제나 일반적인 모습이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뭐 세계 역사를 보면 로마 제국의 전성기였던 그 시절에 데나리우스라는 은화가 기축통화로 자리 잡고 있었던 때도 있었죠. 또 19세기 영국의 파운드화도 기축통화였던 적이 있었죠. 근데 그렇게 뚜렷하게 완전히 세계 시장을 장악한 세계 금융시장을 완전히 우지자지하는 기축통화가 특별히 없었던 때도 언제든지 존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반드시 달러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통화가 등장을 해야만 달러화가 몰락을 하거나 또는 달러 패권의 침식이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변방의 통화들, 심지어 우리나라 원화도 조금 명함을 내미는 변방의 통화들에 의해서 조금씩 침식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결과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 20년 뒤에 지금의 속도로 침식이 계속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달러화가 외환보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이 외환보유고 중에서 28%밖에 되지 않는다. 뭐 이쯤 되면 다른 통화들이 엄청나게 비중이 조금씩 다 늘어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 달러가 여전히 우세한 통화지만 단일한 기축 통화라기보다는 우세 통화, 그리고 나머지 통화들이 다 이렇게 뭐 서로 마치 춘추 전국 시대의 군웅이 할거하듯 여러 통화가 경쟁하는 모습. 그러니까 물론 이제 큰 언덕이 하나 있고 다른 통화들이 올망졸망 이렇게 하는 상황, 이런 상황들,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 거냐? 당장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지금은 미국이 되게 편해요. 왜 편하냐면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났어요. 다른 나라는 금융위기가 일어나면 망하죠. 정상적이면 망합니다.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미국은 안 망했어요. 엉뚱하게 남유럽이 망하고 막 아이슬란드 망하고 막 그랬는데 잘 생각해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이 가장 강력했던 이유는 돈을 마구 찍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마구 찍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막 돈 찍은 걸로 막 재정 지출을 해도 괜찮아요. 다른 나라였으면 망했겠죠. 이게 왜 가능했느냐?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정말 유일무이한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냥 단순하게 큰 언덕이다. 요 정도 상태라면 예전처럼 금융위기나 경제위기가 왔다고 해서 돈을 마구 뿌렸다가는 그 큰 언덕, 그 자체도 다 잃어버려서 올망졸망, 다 같이 올망졸망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건 결코 와서는 안 되는 시대일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달러 몰락이 진짜 가까이 왔고 나중 가면 달러 가치 막 떨어지고 그러는 거냐? 라고 또 물어보신 분이 계실 텐데요. 자, 일부 전문가 중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달러가 몰락할 것이고 달러 가치는 뚝뚝뚝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던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정말 보통 나라가 아니죠. 미국이 나라가 저 위치까지 가는데 엄청나게 뛰어난 전략적 판단을 계속해왔고요.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매번 성공했습니다. 미국이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전까지 정말 위태로운 순간도 많았는데 그걸 매번 성공시켰기 때문에 지금의 미국이 있는 겁니다. 자, 미국은요. 그동안 달러와의 기축통화를 그 위치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 그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트리핀의 딜레마 뭐 이런 용어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달러가 막 세계적으로 풍기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돈이 너무 없어. 근데 그러면 국제결제 수단으로 막 거래 수단으로 쓰기에 돈이 충분하지 않으면
더 이상 기축통화가 아닌 거잖아요. 그럴 때 미국은 어떻게 했느냐? 돈을 살살 풀어서 거래 수단으로 충분히 쓰이도록 돈을 풉니다. 이렇게 해서 또 줄타기를 하는 거죠. 자, 거꾸로 막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달러 패권이 위협을 받으면 빠른 속도로 돈을 이렇게 걷어들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죠. 지금 2022년에 달러 패권도 자꾸만 누가 덤벼들고 자꾸만 덤벼들어.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아직은 뭐 진짜 위험한 상황은 아니지만 누군가 자꾸만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모습이 달갑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금리를 확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양적 긴축, 요번에 하듯이 긴축 정책,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긴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요번엔 양적 긴축인데 이런 방식으로 돈을 확 당깁니다. 그러면 달러 풍기가 일어나요. 그러면 너도 나도 달러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달러화 가치와 지위는 다시 올라가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책을 그러면 다른 나라가 쓸 수 있느냐? 다른 나라는 진짜 어렵죠. 왜냐하면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만약에 자국의 통화 가치를 막 끌어올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무역수지 적자를 보면서 그 나라 망해요, 진짜. 제가 보기에는 자국 통화 가치를 무리하게 끌어올리면 진짜 망합니다. 근데 미국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A까지 거 뭐 몇 년 정도는 무역수지 적자 감수하지 뭐. 이게 가능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강달러 정책으로 달러화의 지위를 회복하는 정책을 썼던 적이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처럼 달러화를 너무 많이 풀었고 곳곳에서 정말 달러화에 대해서 도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단순하게 이렇게 긴축 정책을 쓰거나 뭐 금리를 좀 올리는 것만으로 달러화의 지위를 예전만큼 공고하게 끌어올릴 수 있느냐, 좀 불확실한 측면이 좀 있어요. 근데 말이죠, 제가 앞서서 맨 처음 기억하세요? 오비이락. 저는 오비이락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는 뭐 까마귀가 반드시 배를 떨어뜨렸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달러 패권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흔들리거나 균열이 나거나 누군가 도전해 왔을 때 정말 희한하게도 말이죠, 세계 어느 나라인가는 경제 위기를 맞았습니다. 뭐 중남미라든가 동아시아의 어떤 나라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우리나라였던 적도 있었죠. 자, 여러분, 동아시아 경제 위기 생각해 보세요. 그때 금융위기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외환위기, IMF 위기라고 불리는 1998년 위기가 일어났을 때 그 위기를 간신히 극복을 했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 국민들 진짜 대단합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달러를 구하는데 혈안이 됐습니다. 그냥 아무리 돈을 벌어서 달러를 쟁겨놔도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맨날 외환보이고 얼마인지 발표합니다. 야, 외환보이고 이만큼 모았다. 불안해. 이만큼 모았어. 불안해. 이런 상황이 계속됐었죠. 이게 경제 위기를 한번 외환위기를 맞아본 나라들은 달러 하면서 외환보유고에 집착하고 특히 달러화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비락으로 경제 위기가 일어나면 전 세계가 그 위기의 도미노로 막 넘어질까봐, 예를 들어 뭐 중남미의 예를 들어 브라질이 무너졌을 때 뭐 옆에 있는 뭐 멕시코가 겁나면 달러화를 막 쌓아두고 이런 현상이 옛날에도 20, 30년 전에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자, 동아시아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옆에서 막 무너지니까 야 달러 이러면서 달러를 구하려고 난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 패권이 흔들릴 때마다 진짜 이 묘하게 그 시절에 미국에서 양적 긴축이나 또는 뭐 금리 인상 또는 여러 가지 긴축의 기법들을 사용해서 달러 풍기가 일어나면 참 묘하게도 저개발 국가부터 무너지면서 도미노 현상으로 뚝뚝뚝 무너집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머징이 무너지고 가끔은 선진국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뭐 남유럽이라든가 이런 어떤 위기들이 일어나면서 달러화의 위상 또 패권이 다시 공고해지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달러 패권에 너무 많은 나라들이 도전하고 있어요. 심지어 뭐 중국만이 아니라 심지어 전통적인 우방인 사우디나 이스라엘까지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좀 불안해요. 왜냐하면 물론 이대로 달러가 몰락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저런 똑똑한 나라, 진짜 전략적인 나라인 미국이 오비락 사건을 또 어떻게든 뭐 이끌어낼 수 있죠. 긴축을 하다 보면 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번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또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이번에는 전 세계적으로 반세계화 현상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는 지난 30년 동안 없었던 현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세계 경제가 약간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달러 패권을 강화하려고 긴축의 속도를 굉장히 빨리 한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예를 들어 금리를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끌어올린다든가 뭐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순서가 이렇거든요. 저개발 국가들이 무너집니다. 그 도미노가 뭐냐면 그 나라가 무너지는 거 보면 이제 겁나서 이머징에서 돈 뺀다든가, 또는 이 저개발 국가에 돈 빌려줬던 이머징이 망하고, 그러면 이 이머징에 돈 빌려줬던 나라가 또 망하고, 이런 식으로 돼서 우리나라는 사실 우리나라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태국이나 이런 나라가 망해서 우리도 덩달아서 외환위기를 겪었던 건데, 이런 메커니즘으로 가다 보면 이게 선진국까지 갈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달러 패권을 유지해야 되는 그 시기에 이제 오비락식으로 국가 부도가 일어났을 때 어떤 나라가 희생양이 되느냐? 정부의 역량이 부족한 나라에서 위기가 일어나고 그런 나라가 망하고 국가 부도 사태를 맞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제부터 전략적 사고를 하면서 철저하게 금융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그런 나라들은 호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급변한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가 정말 금융 환경에 대해서 특히 금융적인 측면에서 현명한 판단, 전략적 사고를 해나가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박종훈의 경제한방 플러스 편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